오늘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과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지난 20일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국민의당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당내 상황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합니다.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당헌 당규 위반의 제안이었고 또 그 제안에 기초해서 의결한 것은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 사안까지를 포함해서 어제 당부회의의 의결이 무효라는 점을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즉각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모양새인데요. 통합 반대파는 투표 보이콧 및 저지 운동에 이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당내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당의 현재 상황을 각각 세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께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국민의당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투표 문제 가지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법적 투쟁까지 하겠다고 지금 통합 반대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 투쟁의 가장 키는 뭐냐면 당원 투표의 참여율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얼마가 됐든 관계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지금 통합 반대파 입장에서는 당헌 당규에 보면 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때만 투표로 인정된다. 결과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재심을 묻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 3분의 1이라는 규정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헌 당규에는 어쨌든 전당원 투표는 3분의 1 이상이 참여했을 때만 그 결과를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법적 투쟁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 거기서 불발이 돼서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법원에서 그걸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면 두 번째로 반대파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무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전당대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는 의사만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무산시켜서 통합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막을 두 번째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동안에 보면은요, 법원에서 직접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 정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길 전당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보면은 통합전당대회 같은 형식으로 확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일주일 동안의 투표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성탄절 전날인데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국민들이 이게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건, 제3당을 만들어준 거는 선택지를 더 늘려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양극단이 적대적 공조라고 하는 틀 속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았는데 지난 총선에서 그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제3의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치 기풍을 만들어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좀 제대로 된 제3당, 제3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물론 그 다음에 행태는 그 다음에 비판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해야겠지만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잘 진행이 되고 국민들의 요구와 그 희망을 좀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신년에는 그런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안철수스럽지 않은 안철수의 정치 스타일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철수만 뭐 철수라고 하니까 본인도 강철수라고 얘기하고 뭐 하듯이 안철수 대표가 항상 한계였던 것이 승부수를 던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직을 다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안철수의 발견이 될지 아니면 또 좌절할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는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전혀 없다. 이제는 앞으로는 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승부수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뭐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강박 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국민들의 요구와 개인 정치인의 이게 맞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희소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 변호사께서는 뭐 무효 여부 아니면 가처분 신청해서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통합 찬성과 통합 반대파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당원 투표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지금 이게 통합 찬성 측이나 안철수 대표의 전당원 투표 성격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이걸 전당대회로 가름하겠다 이런 취지인지 네. 아니면 본인의 재신임만 묻겠다는 취지인지 통합과 재신임을 같이 묶어서 할 것인지. 근데 사실 지금 당헌 당규에 보면 당의 통합이나 해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당대회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분명하게 아마 명시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만약 그걸 전당대회 가름하겠다고 이건 법적 문제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호남 중진 한 10명 정도가 투표 거부 운동 본부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그 26일부터 29일까지 투표를 이제 나쁜 투표라고 아주 명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통합 반대파 입장에서는 일단 전당원 투표에서 이게 법적 요건이 해당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당헌 당규에 보면 적어도 정족수가 3분의 1 정도 참여하는데 지난번 8월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당시에 선거 때도 3분의 1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당대표 됐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도 3분의 1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법적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전당원 투표 자체는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가처분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당대회 가름하겠다고 해서 가처분을 하면 제가 볼 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신임이나 아니면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가처분을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나 통합 찬성파의 전략은 일단 밀어붙여서 정족수가 3분의 1이 안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망정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지 않을 망정 이것은 당원의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기 이제 21일 귀국한 손학규 상임 고문을 둘러싼 쟁탈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과거 야권의 상당히 중진으로서의 손학규 고문의 역할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낼 수가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손학규 대표 입장에 전 대표고 지금 상임 고문이죠. 네. 국민의당 상임 고문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 대표나 손학규 고문이나 크게 보면 본인의 대권의 꿈이 사실은 여기에 묻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다 차기 대권을 도전하는데 상당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호남 정당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네. 전국 정당화해야 되고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보수 진영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그 판을 일단 안철수 대표가 저는 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건 결국 본인의 대권 가도에
보수 진영도 끌어안는 중도라고 하는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좀 파이를 키워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손학규 대표는 거기 와서 일단 숟가락을 같이 얹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잠재적인 경쟁 대상이긴 하지만 본인도 대권의 꿈이 있다고 하면 판을 키우는 것이 본인한테 절대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통합 쪽에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통합 쪽에 힘을 실어줘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1차적으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판을 키워놓고 정당이 키워지면 보수 진영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이제 바른정당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부가 또 다시 탈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사실은 탈당을 좀 막아보려면 지금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남아 계신 분들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다시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유승민 대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그 전에 대표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통합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소위 이제 진보적 성향이지만 중도를 표명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보수적이지만 개혁적 성향을 표명하고 있는 바른정당이 합쳐지면서 제3의 정당에 좀 파이를 키워놓고 3명이서 경쟁하는 구도로 갈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3명 모두가 통합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학규 고문 역시도 통합 쪽에 힘을 실어줄 예. 거다. 알겠습니다. 부소장님. 일단은 뭐 손학규 상임고문이 얘기하길 내가 해야 할 소임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소임은 통합파 쪽에서 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재발견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결국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재발견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지금 지난 대선 때도 1등, 3등은 법률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1등, 3등은 그렇고 2등, 4등이 비법률가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법률가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아까 뭐 법률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 구태 정치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그건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패 정치에 대한 청산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 실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한치해가지고 뭐 해법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유연성과 창의의 영역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사회가 과연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정치는 뭔가 생동적이어야 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과 지금 바른정당의 시도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마지막 동아줄이듯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일단 전체적인 틀은 안착이 될 테고 구도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확 넘어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급한 마음은 누구 묻지 않을 거라.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손학규 대표는 어찌됐든 통합적으로 굉장히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이 같은 의견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김 변호사께서는요? 일단 손학규 고문을 보면 말이죠. 원래부터 이제 약간 중도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민주당의 당대표도 하긴 했지만 또 전에 사실은 보수당으로부터 진보당으로 이제 넘어온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중도성이 강해서 저는 통합에는 좀 맞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요. 근데 손학규 대표가 사실 손학규 고문이 상당히 정치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정말 강진에서도 오래 있었고 또 미국 가서 지금 한 3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정치 세력이나 정치 지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에 있어서는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통합 찬성파에서는 이미 중도 성향이고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쪽으로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오면 통합추진위원장 또는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정도 맡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파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손학규 대표는 이미 호남계 의원들과 굉장히 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 쪽으로 와서 제3의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의원이 결국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재를 하고 같이 통합을 반대파와 찬성파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쪽이든 간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통합 찬성파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통합 찬성파에 손을 들어줬을 때 손학규 고문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통합파의 어떤 위치를 맡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만약 합당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뭐 위원장이랄지 뭐 그런 걸 맡게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어떤 몸값은 굉장히 크지만 네. 어느 한편을 들었을 때는 결국 그 시너지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한 가지 질문씩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통합의 시도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유리하다고 보면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추진하는 쪽이 일단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하는 이 호남 중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통합이 무산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쉽사리 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로 판단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키를 조금 더 강하게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호남 중진들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전당대 무산까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충돌이 되어지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안철수 대표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통합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분당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상처뿐인 승리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다시 그걸 복귀하고 또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통합을 끝까지 붙였을 때는 분당의 사태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일단은 뭐 전당원 그 투표의 카드를 꺼냈다라고 하는 건 사전 시뮬레이션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안 하면은 정치는 아닌 거죠. 그리고 당권을 잡은 사람이 그거를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그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길로 간다. 찬성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반대로 그걸 기정사실화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문제는 탈당파들의 문제인데, 지금 그 바른정당은 어차피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명이 나간다고 해서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아요. 국민의당의 문제인데, 국민의당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받아줄 때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외톨이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 탈당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당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구성원들의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해내고 그 설득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선거 때 일정 정도 성과를 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림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 그 결과로 지방선거에 어떤 성과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년 초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올 거고 성패를 좌우할 거다.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정치 생명이 또 걸려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선 선생님.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말이죠. 한국 역사에서 당의 주류, 그러니까 당권을 쥐고 있는 측에서 밀어붙이면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도 뭐 국민의당이 찬성 반대,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파가 있는데, 지금 주류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당헌 당규에 맞냐 맞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냥 정치력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에 끌려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기정사실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끌려가면서 뭐 가처분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통합 찬성파에 좀 힘이 실려 있고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통합을 한다고
싸워서 이게 과연 성공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쭉 지금 관찰하다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힘있게 밀고는 나가는데 내부에 있어서는 줄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뭐 통합적으로 막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제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대표 최근에 한 말 중에서 보수 정당을 훼손하는 그런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라도 우리는 보수당으로 가겠다는 취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통합을 했을 때 국민의당 내에 있는 뭐 박정천, 소위 말하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의 의원들을 좀 아울러서 통합을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통합을 거의 밀어붙여서 안철수 대표가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목전에 다다랐는데 유승민 대표가 아니 이렇게는 통합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돌발 변수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금 뭐 통합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고 통합에 이르는 과정, 또 최종적으로 바른정당 통합에 그런 목전에 뒀어도 사실은 굉장히 줄타기라는 것처럼 좀 아슬아슬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최대 약점을 털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홍준표 대표의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께 질문을 드립니다.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그 항소심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한 사람이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 아니었습니까? 전 부사장이죠. 그런데 윤승모 전 부사장은 나는 돈을 가져다 줬다. 그런데 받은 홍준표 대표는 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결국 윤승모 씨의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거짓말을 하냐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 범죄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증거가 명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소심에서 윤승모 씨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좀 일관성도 없고, 또 다른 사람 여러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과 좀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윤승모 씨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채택할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성완종 씨의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 사망하기 전에 네. 그 내용 자체, 그리고 또 성완종 리스트라는 이제 메모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증거로 인정을 되려고 하면, 증거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작성되거나 이제 녹취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본인이 곧 사망하기 전이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증거를 채택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증거가 없는 것이 돼서 결국 무죄가 된 거죠. 그렇군요. 홍 대표 같은 경우 최대 약점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당내 입지는 견고해지는 거죠. 당연하죠. 네. 여기서 이제 뭐 본인에게 정말 족쇄처럼 묶여 있었던 이 문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제는 이제 뭐 본인의 친정 체제를 확고히 잡을 수 있는,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런 세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친박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대표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고 넘어졌던 게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쨌든 윤리위원회 제소될 때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녹취록 있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도 그 카드를 들고 나온 걸 보면 홍준표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홍 대표가 당내에서 좀 더 강하게 본인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친박이든 아니면 뭐 홍준표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당분간 홍준표 대표의 친정 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이번에 당협위원장 문제도 결국 홍 대표가 친홍 체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무 감사에서 떨어져 나간 당협위원장 자리에 복당한 바른정당에 복당한 분들을 앉히고, 또 본인의 친정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앉혀서 좀 더 확실하게 당을 장악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당협위원장 역시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사실은 이번에 그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은 족쇄가 풀어진 것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형이 기울어진 거는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높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은 아래에서 싸워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족쇄를 풀고 얼마나 개인기를 최대한 발휘할 것이냐. 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 때까지 야당에서는 힘을 다 몰아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 때도 결선까지 안 가고 1차에서 결론 낸 건 홍준표 체제에 대해서 힘을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지방선거 때 성과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요구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자유롭게 해준 만큼 그 책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내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어찌됐든 그 전에 당무 감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제 조강특위를 위해서 그 대안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일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억지로라도 모셔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계속 밀어낸다라고 하면은 조직도 와야 될 거고, 그리고 대안도 새로운 인물도 모시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 있어서 인문학과 조직의 와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개인기를 펼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역시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한 위기, 또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홍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당내에 있었던 상반된 발언을 잠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하당에서 우리 당으로 넘어와도 그렇습니다. 현역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정치권의 관례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독단과 전횡과 그 다음에 사당화를 시도하는 그런 의도를 저는 분명히 파악을 했고, 앞으로 홍준표 대표의 그런 사당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겠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의 당이 아닙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을 지금 받기 위해서 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내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그 전에 하나 더 김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검사가 증거 조작한 것이다, 이런 이제 SNS 글도 좀 남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무죄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네. 물론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완구 전 총리도 무죄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아마 그 확실하게 본인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샜을 때 검사가 과연 증거 조작을 했겠느냐.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고 노련한 정치인인데 검사가 그 죄가 만약에 정말 증거 조작했다고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백하게. 그런데 그런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기에 좀 의구심 좀 제기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무죄와 관련해서 항변하는 과정에서 네. 그 성완종 이제 리스트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8명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친박들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홍준표 대표하고 이제 이완구 전 총리만
기소가 됐는데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들이대밀면서 왜 명백한 걸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압박감을 줬을 가능성이 커요. 두 분 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그 아무리 항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소가 됐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하는 데서 좀 본인들이 그러니까 좀 의문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건 뭐 항상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일단 검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사실 검찰 개혁은 누구나 정치인이면 누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됐고 그래서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뭐 야당 입장에서도 당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실 공수처 문제만 해도 홍준표 대표는 검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기소 독점을 뺏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검찰의 개혁을 얘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정치적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하기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마치 개헌을 누구나 얘기하지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서 결국 일정을 못 잡고 지금 국회가 공전이 되는 이런 사태를 보듯이 진짜 중요한 개혁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스텝을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적대적 공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해부터는 정말 대안 있는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 공수처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공수처 부분 잠깐 한마디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김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사실 이제 정부가 내놓은 방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게 공수처 신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해결 방안으로 공수처를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논의해 보겠죠.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대안으로 또 올랐으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검사들이 일정 부분 정치 권력에 너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또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를 조사하고 또 검사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검사나 아니면 법조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더 그냥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공수처 신설의 문제가 하나의 안건으로서 논의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하고 또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아니 법조계는 다 이해관계 다르겠죠. 더군다나 이제 검찰 측에서는 뭐 공수처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게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검사 출신이지만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 있는 그러한 걸 해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많은 청문을 거치고 많은 의견을 듣고 많은 뭐 폐해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천천히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아무리 검찰의 중립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검찰의 중립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정말 수사를 잘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수처를 설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검찰은 오히려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검찰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의 신여다. 그 대통령 아니면 현 정권의 입맞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비난을 많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공수처에 떼어주고 나머지 국민과 관련된 민생된 수사를 굉장히 잘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검찰의 박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 자체가 일부 뭐 특히
뭐 이런 말 써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출세를 위한 아니면 권력 해바라기 형 일부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아주 전체적으로 매도를 당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공수처라고 하는 게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임명권을 검찰이 권력의 수단이라고 하면은 권력의 수단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은 국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국회에서 복수를 하고 정부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사람한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복수로 정부에서 추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수처만큼은 임명권을 권력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력의 소위 말하는 주구라고 하는 이미지가 2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데다 힘을 모아야 하는 거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보면 그러면 지금의 검찰의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 계속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 있어서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절대 반지같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구나 절대 반지는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백색 마법사나 요정까지도 거기에 현혹되고 말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검찰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이 절대 반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권에서는 그걸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국민들이 계속 압박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수처장을 어떤 형식으로 임명할 것인가. 근데 그게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 검찰총장 임명하는 거 거의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장의 임명의 절차를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공수처에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권력자와 관련된 부분, 또 검찰이나 판사, 또 경찰의 고유 간부들 이런 것처럼 어떤 제한적인 수사 범위와 대상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일치를 보인다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물론 현재 어떤 정부 자체에서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공수처장의 임명을 비롯해서 현 정부의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에서 반대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을 하고 단지 처장의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야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한 이야기 듣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옥상 오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예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대안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협의를 해보자는 거죠. 국회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공수처가 생겼는데 그게 정치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공수처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정치 검찰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그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서 검찰이 별도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 수사인데 실체가 과연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진봉 교수께서 먼저 얘기하시죠. 일단 이제 다스 문제는 이게 지금 5번째 수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스의 첫 번째 수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특검도 그때 있었고 그래서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 하나는 다스가 120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했던 부분 이걸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이 BBK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잖아요. 그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재산을 날리고서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또 김경준 씨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물론 그 사람 증언이 100% 맞나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분 증언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에 압력을 행사해서 본인한테 돈을 안 주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위스에 숨겨놨던 돈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BBK 사건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많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CCBB가 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 9년 동안 이 문제가 논란은 많았고 의혹은 많았지만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물론 무혐의로 다 처리가 돼서 끝난 걸로 보여지지만 지금도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뭐 다스가 누구 거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소유주 논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제는 뭐 이번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조사해서 무혐의로 처리가 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다스의 소유주가 아닌 건지 아니면 실제 소유주인 건지 하는 부분을 좀 밝혀내고 실제 국가기관이 다스의 돈을 BBK 돈을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상해 주는데 압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들 좀 소상히 밝혀내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 부소장님. 일단은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밝혀요. 5번째인데 그동안에 그 정말 많은 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밝혀지겠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취지는 결국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죄가 있을 거다. 그리고 다스는 틀림없이 MB의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면에서 사회가 계속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논란이 없어지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결론을 좀 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6차, 7차 재조사를 할 텐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제는 이게 5번, 4번의 그 조사 중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도 조사가 있었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MB는 어떻게 보면 그 적폐의 대상인 거예요. 그때부터 적폐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뭐 어차피 여건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내부에서 친이와 친박이 계속 싸움으로써 보수 진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싸웠는데 과연 이 부분을 그냥 넘겼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수 측에서는 굉장히 항변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결론을 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결론을 낸 다음에는 다음에 다시 또 소급해가지고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5번째 수사가 마지막에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소시효가 곧 완성이 되기 때문에 6번째 수사는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 5번째 수사는 이전에 수사했던 건 이제 의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고발 사건을 다루는 수사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동부지검에. 물론 뭐 2008년도에 정호연 특검의 직무유기에 관한 부분도 참여연대고 민변에서 고발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까지 왜 4번이나 조사를 하고 무혐의까지 했는데 5번까지 조사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까지 4번째까지 조사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명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과는 아닌 걸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번째인데 왜 이번 5번째 수사는 의미가 있고 이걸로 마지막이라고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 수사를 강도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을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사자방이라 여러 가지 수사를 했지만 용두사미로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정부에 대해서 칼을 댄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칼을 대지 못해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권이 바뀔 때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언론이랄지 나오는 것들 보면 특히 다스의 뭐 운전기사 18년 동안 운전기사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뭐 이상은 씨가 뭐 회장으로 있는데 100만 원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오면 왕회장에 오셨다고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고 또 아들인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내에서 회계 총괄 이사도 하고 해외 법인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다스에서는 아무리 근무를 많이 해도 승진할 사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만에 전무를 승진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스 자체가 MB의 소유라는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다. 나는 정말 사실이 아니다고 한다면 이번 5번째 수사에서 다 털고 가면 만약 없는 걸로 끝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다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이번에는 검찰 자체도 또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실체의 진실을 한번 밝혀서 이후에는 이제 다스 얘기가 좀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이제 검찰 소환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치소 방문 조사가 강행되지요. 그간 박 전 대통령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소환 조사를 거부해 왔는데 조사가 계속될 수 있을지, 뭐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 22일 날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21일 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법정에도 출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조사에도 출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됐습니다만 그들을 면담도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이게 법원의 어떤 절차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보고요. 검찰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검찰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22일 날 출석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구치소 조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치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 직접 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방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는 건데 과연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검찰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구치소 조사를 일단 가는 것을 형식을 취할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구치소 방 안에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검찰은 사실 이런 절차들을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명분을 찾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는 의지를 또 수사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또 하나는 피의자죠. 피의자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야 검찰이 나중에 본인한테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이 아무런 답변을 안 한 것은 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결국 다른 증언이나 증거들을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이고 그 기소 내용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는 형식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응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왜? 많은 증인들이 지금 특활비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안봉금, 이재만 이 세 분도 있잖아요. 정호성 이 세 사람도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냥 받아오라 그래서 받아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줬다 그랬고요. 최근에 검찰에 이제 소환돼서 참고인이 조사를 받으신 이원정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씩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았고 지시했고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하는 것은 많은 증인들의 증언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증언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성탄 전야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일치가 하네요. 하여튼 그런 박 대통령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정을 하면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거는 사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살인적인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했던 것들이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 저런 모습이 진짜 그 무죄라고 확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정무적인 판단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법정 공방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냥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사우생인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흐르는 물,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면은 말은 수영을 잘해서 이기려고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요. 그 소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못하니까 떠내려가다가 하구에서 얕아지니까 걸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고 간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체념의 그런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기 방향을 잡았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도 그렇지만 정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민심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내년 전반에는 어차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안 하고 조사에도 안 응하고 하면서 좀 장기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김 변호사 얘기 듣겠습니다. 뭐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고, 네. 일단 뭐 검찰은 구치소는 가겠죠. 근데 검찰 입장에는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구치소 가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왜냐하면 재판에도 안 나왔는데 지금 수사받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건 분명히 기소될 것이 거의 뭐 100%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또 조사 안 해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 100% 기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와 관련된 공범으로 적시된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고 뭐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 뭐 아직 최순실 씨는 뭐 결과 안 나왔습니다만은 나머지 뭐 안종범이랄지 정호성이랄지 차은택이랄지 그다음에 김종 차관이랄지 전부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유죄가 나왔는데 판결문에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무관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다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일부는 무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수사를 또 받게 되면 추가가 되면 기소가 되면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의 재판도 보이콧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또 재판을 받을 걸 생각하면 본인 입장에서 좀 끔찍할 겁니다. 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보이콧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나면 재판을 안 나가게 되면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나는 수사 단계에도 내가 참여해 본 적이 없고 재판도 내가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판결의 정당성을 나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무죄를 법조인의 수사에서 굉장히 항변을 했는데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정당성이 있다는 걸 부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전혀 수사도 받지 않았고 법원의 재판도 가서 정당한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어 있고 정치 보복이다.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앞으로 수사가 됐건 재판이 됐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여야 합의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가 말 그대로 빈손 국회가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이 됐죠. 민생법안, 또 임명동의안 등등 줄줄이 불발되고 있습니다. 여야 책임 공방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뭐 누구 잘못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있을까요? 아니 뭐 누구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죠. 둘 다 잘못이죠. 사실은 여야가. 논란은 사실 개헌특위 6개월 연장 문제였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연장을 하자고 그러고 민주당은 연장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투표하자고 그랬죠. 근데 6개월을 연장해버리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요, 지방선거에 만약에 개헌과 함께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헌이라고 하는 블랙홀에 지방선거가 좀 묻힐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은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개헌하고 함께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장들 선발하는 것보다 개헌에 대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안 먹힐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계산을 해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헌 카드를 함께 쓰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개헌과 함께 하는 것이 공약의 실천이라고 봐서 충돌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임시국회가 9일까지예요. 근데 이제 임시국회에서 9일까지지만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전체 본회의였잖아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합의를 만약 한다면 27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합의가 되겠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합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차나 정치적인 셈법이 너무 다르고 부딪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빈손 국회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부소장님. 일단 아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선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홍준표 대표도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양쪽 다 대선에서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양쪽 다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모두 마음이 없이 책임만 떠넘기는 그런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국민들은 모처럼 국가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날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럴 때 사실 야당 입장에는 이해는 돼요.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슈를 개헌 이슈에서 결코 유일한 그런 상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개헌이 빠진 다음에 이슈의 장이 없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뾰족한 걸 내세워야지 승산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개헌 이슈 자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야당의 그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받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자기들이 약속을 한 이 개헌 문제를 또 미루겠다 또는 안 하겠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막는 게 야당의 입장이에요. 야당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권의 전횡을 얘기하면서 개헌을 또 미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검찰개혁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율 배반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한테 결코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개헌의 장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계속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역시 지금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국민 모두가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야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결국 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그 본회의 이제 자동으로 산정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뭐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임시기간 이제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과연 또 정상화 될지 안 될지는 지금 그건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빈손 국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빈손 국회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지금 사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랄지 현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끌고 갈 어떤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한 건도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감사원장이랄지 대법관에는 이미 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인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준을 해줘야지 감사원이 됐건 대법원이 됐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회의 열어서 좀 빨리빨리 좀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소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통과돼야만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12월에 통과돼야지 내년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이랄지 회사의 어떤 투자 규모랄지 그런 걸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묵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단지 각 정당들이 당리당락을 위해서 시간만 끄는 그런 모양새는 여전하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튼 질타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다음 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